예, 그러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수업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뭐 오늘 내용이 이제 기업가 정신과 그죠? 이해관계자인데 이거는 비즈니스 트렌드를 위해서라도 확실히 알고 있어야 되는 내용이고 마찬가지로 ES 경영의 어떤 핵심적인 내용이 될 수 있다. 제일 끝까지 이 마지막 챕터까지 보시게 되면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느끼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거는 또 그때 가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그리고 이제 리더십 이제 보통 일반적으로 기업가 정신이라는 것이 리더십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서 조금 우리가 한번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리더십으로는 예를 들어서 기업가들이 가지고 있는 정신 뭐 아주 이렇게 얘기하면 쉽고 리더십이라는 거는 기업가가 아니더라도 그죠? 뭐 이렇게 대중 또는 단체 내에 사람들을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어떤 뭐 힘이라고 할까요? 뭐 그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론적으로 보면 과거에 리더는 태어날 때부터 영웅적인 능력과 성향을 가지고 태어난다고 믿었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외모, 용기, 지혜, 신적인 영광까지도 일반인과 다르다고 믿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후에 학문이 이렇게 발달하고 연구가 많이 되면서 행동 이론이나 상황 이론 등의 다양한 이론이 등장을 했고 리더도 만들어질 수 있다는 어떤 믿음과 함께 리더십에 대한 연구가 활발해지고 있는 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업가 정신 뭐냐? 기업가 정신이란 제가 뭐 여러 번 말씀드렸지 싶은데 이 기업가 정신을 기업가 띄우고 정신이라고 잘 쓰지 않죠. 그러니까 이 앙트레프리니어십이라고 하는 이 영어 단어 자체가 기업가 정신을 다 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죠? 보통 기업가를 앙트레프리니어라고 하고 거기에 십을 붙이면서 이제 기업가 정신이 되는 거죠. 그죠? 근데 저도 이 앙트레프리니어십을 가장 먼저 얘기한 사람이 슈페터라고 저는 알고 있었어요. 제가 우리 슈페터의 경제발전론을 제가 좀 직접 찾아보고 했었기 때문에 연구를 제 나름대로 했었기 때문에 거기서 봤던 기억도 나고 그리고 그 이전의 문헌을 찾기가 좀 힘들었는데 최근에 다시 자료들을 좀 찾아보니까 18세기 리차드 깡띠용이라고 하는 여기도 이제 뭐라고 해야 될까 상업인 그리고 이제 은행가로 활동했던 분인데요. 이 사람이 썼던 책 상업론에서 앙트레프레니어십이라는 단어를 처음 사용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슈페터가 이제 일본에서 강의를 좀 하다가 이제 하버드 대학으로 넘어갔죠. 거기서 이제 경제발전론이라는 거를 새롭게 영어로 쓰면서 조금 구체화되고 세상에 좀 많이 알려지고 그렇게 되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뭐 다양하게들 앙트레프레니어십을 해석을 하고 있는데 그냥 제가 한번 말씀드려 보면 위험을 감수하면서 과감하게 기업 액션을 일으켜 새로운 비즈니스 영역을 확장해가는 창조적 파괴자로서의 기업가 정신은 결국 경제 발전의 핵심 원동력이 된다. 이렇게 조금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뭐 제가 여러분들한테 뭐 보여드렸던 뭐 슬라이드인데 또 가지고 왔습니다. 여러분들 또 잊어버리신 분도 있고 또 새로운 분들도 있을 것 같고 또 그만큼 중요한 얘기니까 한번 짚고 넘어가자 싶어서 또 슬라이드를 한번 더 가져왔습니다. 서머스라는 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죠? 서머스는 하버드 대학교 총장까지 지내신 분이죠. 당연히 교수였고, 그죠? 교수고 총장을 지내셨고, 진보학자죠. 그러니까 우리 클린턴 정부하고 우리 오바마 정부 때 장관도 하셨고요. 국가경제발전위원장이라는 직책도 하셨어요. 이분이 아주 클리어하게 명확하게 얘기를 합니다. 21세기는 스미스의 시대
아니고 케인스의 시대도 아니다. 그죠? 아담 스미스 국부론 그리고 이제 케인스 그죠? 의 시대도 아니다. 그럼 뭐냐? 슈페트의 시대다. 왜 슈페트의 시대라고 하느냐? 그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죠? 한번 보시면 애덤 스미스가 뭐라고 했죠? 국부론이라고 하는 책에서 Invisible Hands 보이지 않는 손에서 시장은 돌아간다. 다시 말씀드려가지고 수요와 공급 법칙,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시장 가격이라는 것이 결정이 되고 그러면 그 결정된 가격을 수요자나 공급자 모두가 받아들이기 때문에 시장이라는 것은 뭐 이렇게 그 체계만 이 자율경제 시장에 맡겨놓으면 개입하지 않고 잘 맡겨놓으면 정부가 굳이 개입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죠? 그러면 너무 이렇게 잘 돌아간다. 그렇기 때문에 개입할 필요가 없다. 라는 얘기. 그런데 이제 세월이 흘러가지고 어떤 식의 또 비판이 있냐? 이건 자유방임이다. 뭐 이런 비판도 하기도 하죠, 그죠? 정부가 나서야 된다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그런 애덤 스미스의 시대에는 지나갔다는 겁니다, 그죠? 여러분은 괜찮습니까? 저는 이게 에어컨 밑에서 너무 있어서 그런지 목이 칼칼하고 막 그렇습니다. 또 에어컨을 안 틀면 또 잠도 안 오고 참 앞으로 여름에 어떻게 살아야 될지 나날이 걱정입니다. 원래 지금 이만큼 더웠으면 내년에 웬만하면 앞으로 계속 더 더워진다는 건데 아이고, 걱정이 많이 됩니다. 한번 보자. 케인즈 이야기 좀 하겠습니다. 그죠? 케인즈 이야기가 참 사실은 이게 좀 어려운 얘기예요. 뭐 정부의 개입을 주장하는 거는 뭐 이렇게 설명적으로 다들 이해하시는데 크게 어려움이 없는데 그러니까 애덤 스미스처럼 방치하면 안 된다. 그죠? 정부가 그냥 발장 키고 그냥 가만히 쳐다만 보고 있어서는 안 된다.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야 된다는 그런 의미인데 그게 이제 눈에 보이지 않는 유효 수요가 항상 있다는 거죠. 그죠? 그게 이제 다른 말로 표현을 하면 정확한 그러니까 이 유효 수요란 말은 경제학적인 용어예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조금 그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일반인들이 알아듣기 쉽게 표현을 하려고 하면 소비 욕구, 뭐 투자 욕구 이런 겁니다. 그죠? 이 소비 욕구하고 투자 욕구를 이제 그 창출을 해내기 위해서 이 투자 욕구를 이렇게 이끌어내고 소비 욕구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이제 정부가 개입을 해야 된다는 거죠. 아주 쉽게 말씀드려가지고 당신 지금 당장에 돈이 한 1,000만 원 정도 생긴다면 무엇을 하고 싶습니까라고 했을 때 뭐 물론 저금한다는 사람도 있겠지만 이거를 뭘 사고 싶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을 거단 말이에요. 그죠? 저도 마찬가지. 한 1,000만 원 있으면은 지금 뭐 해야 될까요? 제가 아직 여행 여름 휴가를 못 갔는데 여름 휴가 갈 때 조금 더 좋은 데 가서 좀 더 많이 쓰고 싶다. 뭐 이런 욕구가 생기겠죠. 그죠? 그리고 뭐 우리 집 아이들 좀 맛있는 거 사주고 또 가능하면 우리 집에 계시는 또 물론 이제 경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와이프를 위해서 뭐 또 사주고 이렇게 뭔가를 뭐예요 소비를 하게 되겠죠, 그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결국은 이제 소비를 한다는 거는 이제 결국은 생산으로 이어지는 것이고, 그죠? 그래서 이제 경제가 잘 돌아간다. 뭐 이런 얘기, 그죠? 설명을 드렸었고, 그죠? 자, 그래서 슈페터는 뭐라고 하는데? 슈페터는 도대체 뭐라고 하는 것이냐, 그죠? 슈페터는 그 창조적 파괴라는 말을 씁니다, 그죠? 혁신, 그것이 바로 혁신이다. 균형이 깨지면서 경제가 발전한다. 뭐 정부가 개입을 하네, 정부가 개입을 하지 않네. 이게 뭐가 중요하느냐? 그런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다. 기업가 정신, 기업가 정신을 자극을 해주면 된다는 거죠, 그죠? 그러면서 기업가 정신을 얘기를 하면서
영어로 이런 표현을 씁니다. 앙트로프리니얼 프로핏. 기업가적인 어떤 이익, 과연 이제 기업가적인 이익, 기업가로서 이익은 어디로부터 오느냐? 어떤 surplus라는 말을 쓰는데요. 뭐 아주 쉽게 어렵게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쉽게 말씀드려가지고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어느 정부 때였죠? 문재인 정부 때였죠. 초과 이익이라는 얘기를 우리가 하지 않았습니까? 초과 이익. 아, 죄송합니다. 문재인 정부 때가 아니네요. 우리가 노사정위원회가 탄생하고 그죠? 아,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그 노무현 정부 때 우리가 초과 이윤에 대한 얘기를 한번 불이 붙은 적이 있습니다. 과연 이제 쉽게 얘기해서 정부가 볼 때 정부 입장에서 대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초과 이윤을 이렇게 그 중소기업들한테 나눠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위원회도 만들고 그런 적이 있었죠, 그죠? 그때 논란이 됐던 것 중에 하나가 그 얘기 아닙니까? 과연 초과 이익이라는 게 기업가들한테 무슨 어떤 초과 이익이 존재를 하느냐? 초과 이익이라는 게 있을 수가 있느냐? 이익이면 이익이지 무슨 초과 이익이 있냐? 경제학에는 그런 거 없다라는 주장을 했던 분들도 있고요. 잘 찾아보면 나온다. 경제학 이론에 이런 주장을 했던 분도 있습니다. 그죠? 근데 뭐 조금 초과 이익 같은 게 존재한다고 보고 있어요. 슈베트는. 그러니까는 그 초과 이익이 어떻게 해서 들어오는 건데, 초과 이익이 왜 생기는 건데, 이 기업가 정신, 기업가적인 어떤 그 이익을 추구하는 그런 어떤 정신들을 통해 가지고 초과 이익이 잉여 이익이 생겨나는 거다. 뭐 이런 주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슈페트가 주장하는 초과 이익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이 혁신적이고 창의적이고 기업가 정신이 투철한 사람들은 어떤 어떤 시장에서 뭔가 자기가 기술 개발을 한다든지 새로운 경영 혁신을 통해서 기술 혁신 또는 경영 혁신을 통해서 시장을 이끌어 가고 새로운 시장을 만들어내고 뭐 한다면 거기에 따른 이제 리스크가 따른 거 아니겠습니까? 아주 쉽게 얘기해서 그 리스크만큼 테이크하는 거. 내가 위험을 무릅쓰고 그 시장에 뛰어들어서 기술을 개발하거나 새로운 시장을 만들었을 때 이제 초과 이익이 생겨난다는 얘기죠. 무슨 얘기냐면 이제 노무현 정부 때 바라봤던 초과 이윤이라는 입장은 어떤 의미일까요? 그러니까 너무 많은 이익을 가져간다 대기업들이 이런 취지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슈페트가 얘기하는 건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그만큼의 리스크를 테이킹함으로 해서 생기는 잉여 이익이 생겨나는 거다. 조금 이해가 되십니까? 바로 그걸 기업가 정신이라고 얘기를 해요. 슈페트는. 자, 이 기업가 정신을 슈페트가 얘기하는 기업가 정신을 좀 다르게 한번 표현을 해봤습니다. 뭐 이 표현도 굉장히 많이 써요. 버스트 펭귄이라 그래가지고 이 뭐 그림 보면 여러분들도 금방 이해하실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 펭귄이 이렇게 뭐 육지나 빙하 같은 데 위에 쭉 서 있다가 바닷속으로 뛰어드는 장면을 한 번쯤은 보실지 싶어요. 그런데 전부 다 어떠한 펭귄도 처음에는 다 눈치를 본다는 거죠. 바다에 눈앞에 자기 먹잇감이 있다 손 치더라도 그 먹잇감을 먹으려고 지금 당장 이렇게 그러니까 자기가 제일 먼저 이렇게 바다로 뛰어들지는 않는 거죠. 다 눈치를 본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누군가 한 펭귄이 뛰어들면 다 같이 뛰어든다는 거, 그죠? 그래서 그걸 first 펭귄이라고 합니다. 뭐 기업가 정신의 뭐 또 다른 표현이기도 하죠. first 펭귄. 그 5만 분지 지도, 정주영 그다음에는 회장님의 그 조선소 지켰던 기업가 백사장 정신 사진 어떤 그걸 들고 가서 한번 당신이 보시고 배를 사주면 사줬던 증명을 가지고 영국 정부의 승인을 받아서 영국 정부에서 차관을 얻어서 기계를 뭐 사드리고 그래서 여기다 조선소지에서 네 배를 만들 테니까 사라 이런 얘기죠. 대한민국 경제에
희망이 되겠습니다. 영국정부에서 차관을 얻어서 현대중공업. 사들이고 그래서 여자 조선소 제사 네 배를 만들어줄 테니까 살아 이런 얘기죠. 대한민국 경제에 희망이 되겠습니다. 현대중공업.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동영상 이 광고 정확하게 얘기하면 광고였습니다. 그죠? 현대중공업 어떤 이미지 광고. 그죠? 뭐 밑에 여기 적혀 있네요. 뭐 미래를 개척하는 현대중공업 제일유엔 또 글로벌 리더 뭐 세계를 이끄는 힘 해가지고 이렇게 적혀져 있는데 저는 TV로 이 광고를 보면서 뭔가 감동적인 흐름이 있다는 건 알았어요. 야, 뭐 대단하구나 막연하게. 그런데 이 단어를 볼 때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리베를 사주면 뭐 어쩌고 저쩌고 리베를 사주면 그 사주겠다는 이 증명을 가지고 와서 뭐 이런 말들이 무슨 얘기인지 사실 잘 몰랐어요. 그런데 요즘도 하나요? 관객들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TV조선에. 그 프로그램에서 한번 이걸 소개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동영상도 가지고 와봤습니다. 한번 보시고 말씀을 또 나눠보시죠. 1966년에 한국 건설 역사 최초로 해외 진출해서 태국 파타니 고속도로 공사를 하고요. 67년 그 다음이죠. 콘크리트가 아닌 모래와 자갈을 이용해서 만든 대한민국 최초의 세력댐 소양강댐 공사를 합니다. 68년에는 우리나라 최초의 고속도로 경부고속도로 공사를 했고요. 73년에는 대한민국 최초로 울산에 조선소를 설립해서 이거는 그 세계 최초로 조선소와 선박을 동시에 제조한 정말 기록적인 일이었어요. 76년에는 순수 국산 자동차 기억하세요? 포니. 네. 포니가 탄생을 한 해고요. 76년 같은 해에는 20세기 최대 공사라고 하는 중동 사우디아라비아 주베 산업화 공사를 수주를 합니다. 그리고 84년에는 최초로 대형 유조선을 이용한 사산 간척 사업을 하고요. 88년에는 대한민국 최초의 88 서울올림픽을 주도를 해서 유치에 성공을 하죠. 90년에는 고르바초프를 만난 한국 최초의 기업인이 있고요. 시베리아 철도를 개발을 하는 것을 구상을 했지만 이 꿈을 이루지는 못했죠. 1998년에는 민간인 최초로 솥대를 몰고 판문점을 통해서 방북을 해서 금강산 개발 사업에 합의를 하게 됩니다. 그 정주영 대표의 돈에 대한 그 감각은 정말 동물적이라고 해야 되나요? 돈 냄새를 잘 맡는다고 해야 되나요? 맞아요. 그래서 전쟁통에 돈이 어디 있겠느냐? 미군한테 있을까요? 그래서 이제 미8군의 돈 냄새를 맡고 거기 이제 그 공사를 하는데 미군들 그 10만 명의 막사를 지어주는데 이걸 뭐 공기를 단축해서 뭐 뚝딱 만들고 한 일주일 내에 만들어버려요. 뭐야 이거 10만 명을 어떻게 10만 명 막사 숙소를 주한미군 사령부에서 놀란 거예요. 놀랐는데 그 다음에 또 발주를 주는 게 뭐냐면 유엔 사절단이 이제 그 한국을 방문하는데 묘지를 방문한대요. 근데 묘지가 좀 잔디가 파랗게 깔려 있으면 좋겠다. 8군 부대예요. 묘지에. 그런데 그 겨울에 잔디를 어디서 그걸 다 덮어. 그래서 정주영 회장이 머리를 써가지고 잔디 비슷하게만 만들면 되냐. 그래서 오케이 했지. 트럭 30대 끌고 가가지고 보리가 이게 쌍날 때 겨울보리가 파란 색깔이 나는데 그걸 트럭 30대 가지고 가서 그걸 긁어와가지고 거기다 따르니까 이거 잔디밭처럼 된 거 아니에요. 거기서 그때 유엔 사령부에서 놀래가지고 야, 이 정주영이라는 사람 대단하다. 그래서 그때서부터 유엔군에서 뭐 손가락질만 하면 다 현대가 맡았다는 거예요. 이쪽 공사하면 현대, 저쪽 공사하면 현대. 무조건 현대가 다 싹쓸이를 해요. 일단 한다면 한다는 거네요. 한다면 무조건 한대면 한대도 되지만 안 되면 되게 하나요. 그렇지. 대한민국의 최초로 조선소를 또 설립을 한 후에 선박까지 최초로 제조를 하는데 그 정주영 회장의 추진력을 보여준 또 일화가 하나 있던데. 그러니까 조선소 지어야 되겠는데 일단 그 당시엔 돈이 없는 시절이란 말이죠. 그래서 정 회장이 무작정 유럽을 가서 헤맸다. 어디서 어떻게 얻어야 될지 어렵게 만난 게 유명한 아주 영국의 조선소 회장으로 굉장히 유명한 분이었던 모양이에요. 롬바톤 회장이라는 사람을 만났는데 그때 마침 우리나라 했던 500원권 지폐에 거북선이 그려져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걸 보여주면서
거예요. 영국보다 300년 전에 우리가 이 거북선을 만들어갖고 일본이 침략해 왔을 때 우리가 무찔렀다. 이런 그 역사적 토대가 있는 나라에서 왜 제대로 못하겠느냐. 그 말을 듣고 롬바톰 회장이라는 사람이 잘 생각해보다 오케이를 했다는 거예요. 그게 조선소 건립 자금을 빌려줬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 물건들끼리 만나면 뭐가 알 수 없는 뭐가 통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사실 그때 당시에 대한민국이라고 하면 이제 막 전쟁에서 벗어난 그런 국가일 텐데 저는 어떻게 만났는지도 신기해요. 일단 그 조선소를 건립할 수 있는 차관은 그 롬바톰 회장 주선으로 버클레이 은행에서 이제 빌리게 됐고요. 이 배를 만들면 팔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수주가 있어야지 뭐 배를 만들 수가 있으니까 그 배를 제일 많이 사주는 사람들은 예나 지금이나 그리스예요. 그리스가 워낙 해운업이 발달해가지고 그리스의 선방왕이라고 불리는 100년 동안 집안에서 해운업을 해온 리바노스라는 사람을 만나가지고 조선소도 없는 상황에서 조선소를 여기다 건립하겠습니다 하는 바닷가 사진하고 조선소 설계도만 놓고 조건을 제시하는 거예요. 내가 당신 배를 팔 텐데 무척 싸게 해줄 거고 그리고 만들어가지고 마음에 안 들면 돈도 다 돌려주겠다. 뭐 이런 식으로 계약하는데 또 이 리바노스가 묘하게 또 거기 오케이. 끌려가지고 오케이해서 그 확신에 찬 프레젠테이션이 믿음이 먹힌 거죠. 배를 한국에다 주문할 수 한 번도 안 맹비려본 현대에다 주문할 사람이 있다는 증명을 가져오라. 증명을 가져오면 차관을 승인해 주겠다. 입장을 바꿔서 그 사람이 되게 똑똑한 사람이죠. 맞아. 앞뒤가 사리가 꼭 맞는 얘기를 합니다. 오나스 차남 레바노스한테 얘기를 했어요. 그 5만 분지 지도 그다음에는 그 조선소 지켰던 백사장 사진 그걸 들고 가서 당신이 배를 사주면 아주 얘기가 국어지지. 배를 사주면은 사줬다는 증명을 가지고 영국 정부의 승인을 받아서 영국 정부에서 차관을 얻어서 기계를 뭐 사드리고 그래서 여기다 조선소를 지어서 4배를 만들 테니 살아 이런 얘기죠. 여러분 뭐 어떻습니까? 이제 뭐 앞에는 또 소리가 예. 그러니까 앞 전반부에는 그 얘기죠, 그죠? 우리 정주영 회장이 한다면 한다는 사람이다. 뭐 그런 거를 보여줬던 거고 이제 후반부에 앞서 그 보여드렸던 그 광고에 대한 내용을 다 설명을 하고 있죠, 그죠? 이제 그 아무것도 없죠, 그죠?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이렇게 영국을 가서 이 돈을 빌려서 그죠? 그러니까는 이제 영국 은행에 가서 돈을 빌려 가지고 이렇게 조선소를 건립하고 배를 만들어서 팔겠다라는 구상을 하고 영국을 가게 된 거죠. 제일 먼저 만난 사람이 조선소 그죠? 일단 조선소를 건립을 해야 되니까 조선소 건립에 대해서 가장 일가견이 있고 가장 훌륭한 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롬바톰 회장을 먼저 만납니다, 그죠? 그래서 설득을 하는 거예요. 뭐 보셨다시피 500원짜리 지폐 그리고 이제 백사장 사진 이걸 들고 가서 설득을 하는 겁니다. 참 웃기는 얘기죠. 그런데 롬바톰 회장이 이제 어쨌거나 설득을 당하는 거죠, 그죠? 우리 그 정주영 회장한테. 그래서 이제 롬바톰 회장이 버클레이 은행에다가 이제 주선을 해줘요. 돈은 여기서 빌려가면 되고 뭐 조선소 지을 때는 우리가 이렇게 도와줄 것이고 뭐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근데 이제 뭐 롬바톰 회장을 설득을 했는데 은행에서 돈을 빌리려고 하니까 아니 그래 뭐 이제 은행 입장에서는 이해는 됐다. 뭐 조선소를 건립한다는 건 알겠는데 과연 니네들이 그 코리아라는 나라에서 이렇게 배를 만든다고 해서 그 배를 사줄 사람이 과연 누가 있겠느냐. 뭐 그래도 롬바톰 회장이 직접 부탁을 했으니 혹시라도 그죠? 배를 사겠다는 뭐 조선소를 지어서 배를 팔 수 있다는 어떤 증거를 가지고 와라.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누구를 만난다고요? 이제 100년 이상 해운업을 해왔던 그리스 선박왕 리바노스를 만나는 거죠, 그죠? 그 리바노스한테 가서 얘기를 하는 거 있는 대로 숨김없이.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조선소를 건립을 해서 배를 만들려고 한다. 그런데 싸게 해줄게.
그리고 또 뭐 예를 들어서 뭐 문제가 생기면 우리가 다 책임을 짓게. 네가 사겠다고만 계약만 하자. 계약을 먼저 수주를 먼저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공장도 짓지 않았고, 소위 말하는 조선소 공장도 짓지 않았고, 공장을 지은 돈도 없는 상황에서 수주를 먼저 받아버리는 겁니다. 이제 그 이야기죠, 그죠? 그래서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리바노스가 오케이 사인을 주는 거죠. 리바노스 회장은 여기도 지금 뭐 3대가 다 살아있는가? 그럴 거예요, 아마. 그래서 한 번씩 현대중공업에 큰 행사가 있고 하면 한국으로 옵니다, 이 사람들. 그리고 이제 현대가에서도 리바노스 회장 집안에 행사가 있으면 또 가서 축하해주고 그렇게 하고 있죠, 그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어떤 기업가 정신의 측면에서 여러분들은 어떤 부분이 이렇게 떠오르고 어떤 부분에 있어서 훌륭하다고 생각하시는지 아마 각자 다를 거예요. 어쨌거나 바로 이제 이런 걸 가지고 우리가 기업가 정신이라고 한다는 거죠, 그죠? 어떤 기업가로서 어떤 이윤을 추구해 나가는 거, 그리고 이 어떤 뭐라고 해요, 혁신적인 아이디어. 뭐 이게 사실은 뭐 무슨 잡스처럼 새로운 기술을 만들고 이런 건 아니지만은 어쨌거나 새로운 시장을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한국에서 없던 시장을, 그죠? 그래서 이것도 하나의 기업가 정신이고 하나의 혁신이 되는 거죠, 그죠? 자, 다음은 한번 제가 한번 이렇게 보겠습니다. 이제 제목을 제가 기업가 정신과 기업의 이윤 추구라고 해놨는데요. 이거 제가 직접 가서 왼쪽에 그림 있죠, 그죠? 네, 제가 직접 가서 찍어 온 거예요. 한번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생애를 통한 나의 기업 활동에서 배우고 확신할 수 있었던 것은 기업의 존립 기반은 국가이며 따라서 기업은 국가와 사회 활동에 공헌해야 한다는 점이다. 아주 좋은 얘기다, 그죠? 기업이 국가 사회 발전에 공헌해야 한다. ESG 경영 관점이 맞죠, 그죠? 그래서 나는 지난 40년간 사업 보국을 주창해 왔다. 나는 인간 사회에 있어서 최고의 미덕은 봉사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인간이 경영하는 기업의 사명도 의심할 여지 없이 국가, 민족, 그리고 인류에 대하여 봉사하는 것이어야 한다. 기업 경영의 성과를 세금, 헌금, 배당 등으로 분배하여 국가 운영의 기초를 풍부하게 하면서 기업 자체의 유지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이 기업의 사회적 봉사이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런 어떤 그 문구나 이런 강의를 들으면 뭉클하지 않습니까? 모르겠어요. 이제 제가 이제 나이 50인데 저희 세대 이상 된 분들은 이런 글귀나 이런 걸 보면 뭉클해요, 그죠? 근데 이제 이분이 누굴까요? 이제 보스턴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명예 박사겠죠. 기념 강연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또 떠오르시는 분이 있으세요? 이병철 회장이세요. 이병철 회장, 삼성의 창업주. 이분도 분명하게 알고 있죠, 그죠? 어떤 기업의 역할에 대해서, 그죠? 그리고 이게 어떤 식으로 해야 된다고요? 어떤 식으로 뭐 이바지를 해야 된다고요? 뭐 봉사를 해야 되는데 뭐 세금, 헌금, 배당 등으로 분배해서 국가 운영 기초를 풍부하게 해야 된다, 그죠? 기업 자체 유지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이 기업의 사회적 봉사다. 물론 이제 뭐 삼성에 대해서 비판하시는 분도 많죠. 이제 부의 형성 과정, 뭐 밀수 사건이 있었죠, 그죠? 사카의 밀수 사건. 또 우리가 뭐 이재용 회장도 참 훌륭한 분입니다, 그죠? 그런데 이제 어떤 부의 승계 문제에서 과연 얼마나 이제 뭐라고 해야 될까요? 공정했느냐? 물론 이제 우리나라 법이 상속세가 너무 까다롭게 되어 있다 보니까는 뭐 그런 어떤 변명도 합니다만 어쨌거나 뭐 부를 승계하면서 굉장히 편법을 많이 썼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이병철 회장의 어떤 저걸 보시면
기업가 정신을 보시면은 굉장히 뭉클한 마음이 생겨요. 그리고 오른쪽에 거 한번 볼까요? 기업은 나 개인의 것이 아니다라고 천명을 하십니다. 종업은 모두의 사회생활 터짐의 원천인 것이다. 기업의 부실은 사회에 대한 배신이며 배입니다. 저는 기업의 부실이 사회에 대한 배신이며 배입니다. 이 말 보고 사실은 뭉클했고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이제 사업을 하다가 망해본 적도 있고, 그렇죠. 그리고 또 맨 같은 분인데요. 기업은 국가 경제의 주체이며 사회 발전의 원천이고 직장인의 생활 터전이다. 후손에게 풍요로운 정신적, 물질적 유산을 남겨놓아야 한다는 건 기업가의 사명이다. 어떻습니까? ESG 경영의 관점이 충분히 드러나오죠, 그죠? 우리 과거의 어떤 지금 당장 이 시대의 분들은 아니시지 않습니까, 그죠? 누군지 설명 안 드렸네요. 이동찬 회장님, 코롱그룹의 이동찬 회장님이신데 이 시대 분들은 아니심에도 불구하고 이런 어떤 기업가 정신이 묻어 나오는 그런 어떤 강의들을 계속 하시고 있습니다. 이번 장은 영어로 다 되어 있습니다. 그죠? 오른쪽 제일 밑에 보시면 한글로 되어 있는 게 뉴욕타임즈 1970년 9월 13일 날 기고한 글이라는 거죠. 그죠? 여기 나이 지긋하신 이 교수님은 프리드만 교수님이라고 경제학자로 알려져 있고요. 시카고대인가요? 거기서 교수를 하셨던 분인데 이분의 어떤 어떤 이론들이 어떤 MBA 같은 곳에서는 굉장히 어떤 절대 지존의 논리처럼 그렇게 쓰여졌죠. 그러면 이분의 주장 이론이 뭐냐? 아주 쉽게 말씀을 드리면 기업이 이윤을 내는 것이 최고의 사회적 책임이다. 물론 이제 앞에 우리 이동찬 회장님이나 이병철 회장님의 어떤 말씀을 봤을 때도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데 이분은 사실 너무 드라이합니다. 굉장히 드라이합니다. 그냥 이윤을 극대화시키는 거, 그게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거야. 뭐 이런 얘기거든요. 이론적으로. 그러니까 뭐 아주 심플한 얘기죠. 그냥 보면 그러니까 기업이 망하면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뭐 협력사도 망해야 되고, 그죠? 그리고 또 우리 직원들 그 회사 직원들도 이제 급여를 못 받게 되고 이런 상황이 생기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는 이 사회적 책임을 다한다는 것은 이윤을 내면은 모든 것을 이렇게 돌려줄 수가 있고 또 그 이윤이 극대화되면 또 주주들한테도 또 돌아가게 되겠죠, 그죠? 하여튼 뭐 이런 주장을 하셨던 분이에요. 근데 과연 요즘 시대에 ESG 경영 시대에서 이 얘기가 맞을지 한번 보시죠. 그러니까 여기 영어로 되어 있는 거 6번째 줄 한번 보겠습니다. Within the rules of the game. 게임의 법칙이라고 보통 얘기하는 건데요. 뭐 비즈니스 관련 법규 뭐 이렇게도 해석을 할 수가 있겠다, 그죠? 이 원칙, 법칙, 법 안에서 이렇게 최선을 다해서 가능한 한 최대한의 이익을 내는 것이 유일한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죠? 그리고 또 부연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 게 제일 밑에서 둘째 줄 보면 프리컴피티션, 자유경쟁을 통해서라고 얘기를 하죠, 그죠? 또 뭐 없이라고 얘기를 합니까? Without deception or fraud, 뭐 속이는 거, 사기치는 거 그런 거 없이 자유 경쟁을 통해서 자유시장 원리를 통해서 이익을 낸다면 그것이 유일하게 그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거다. 어떻습니까? 저 이동찬 회장님이나 우리 그 이병철 회장님의 어떤 그 글들과 앙트레프레너십과 조금 느낌이 같은가요? 물론 좀 비슷한 측면이 있어요. 근데 이분이 주장하시는 게 그런데 조금 더 제가 느끼기에는 이동찬 회장님이나 이병철 회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조금 더 인간미가 조금 더 다르죠, 그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죄송합니다. 우리 프리드만 교수님의 이런 주장들이 굉장히 이 당시의 어떤 경영학적인 관점에서 뭔가 이익만 낸다면 어떤 식으로든지 그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것이라고 하니까
뭐 이제 미국 NBA 같은 데 가면은 말씀드렸듯이 뭐 profit, expansion 이런 얘기를 많이 씁니다. 뭐 수익 그리고 확장 정책, 문어발식 그죠? 뭐 이런 식으로 그냥 확장해 가지고 수익을 많이 내면은 결국은 그걸 사회를 위하는 길이다 이런 거였는데 이거를 이렇게 그 말씀드렸던 그 이해관계자 이론에서 이렇게 현재의 시대로 접근을 해간다 그러면 조금 부족한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뭐 그런 부분은 제가 조금 뒤에 가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거나 제가 이 파트에서 이 장에서 말씀드리고자 한 거는 우리 대한민국 기업들이 가지고 있던 앙트레프레너십은 정말 대단했다. 앙트레프레너십이라는 걸 누군가 가르치거나 뭐 어떤 그 학문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받았다기보다는 스스로 이 대한민국을 일으키기 위해서 가졌던 이 앙트레프레너십들 우리가 본받아야 되고 그리고 그 당시에 이론을 지배했던 프리드만 교수의 어떤 이익 창출론 유일한 어떤 사회적 책임이 기업의 유일한 사회적 책임은 뭐 이익만을 추구하는 것이다 라는 거 뭐 그런 주장에도 불구하고 조금은 더 진보적인 어떤 그런 부분이 있다는 말씀 드리고요. 다음 장 보시겠습니다. 예, 제목이 롯데그룹과 기업가 정신이라고 해놨는데 사실은 롯데그룹을 좀 비판하는 내용입니다. 뭐 하여튼 판단은 여러분들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왼쪽에 보이시는 분이 앞서 말씀드렸던 코론그룹의 이동찬 회장님이세요. 사실은 그리고 이제 오른쪽에 있는 우리 이제 그림을 잘 보시면 유니클로라는 브랜드 아시죠? 유니클로라는 브랜드를 한국에 도입하는 과정입니다. 롯데가 이제 유니클로를 한국에 도입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림대로예요. 51%의 어떤 그 지분을 결국은 유니클로가 가지는 것이고요. 유통을 가지고 있는 롯데가 이제 49% 지분을 가지고 이렇게 설립을 하게 되는데 일단 뭐 제가 여기에 관해서 기고문을 쓴 적이 있어요. 그걸 보시면서 조금 얘기를 해볼까요? 이제 뭐 이동찬 회장님께서 이제 고인이 되셨죠, 그죠? 그게 이제 2014년경입니다. 2014년 11월, 10월, 하여튼 뭐 여름이었던가, 하여튼 2014년경에 우리 이동찬 회장님께서 고인이 되셨는데, 그 당시 이제 이 뭐 FTA 관련된 얘기도 굉장히 많았고 하여튼 그랬었습니다. 근데 이동찬 회장을 바라보던 어떤 그 별명들이 서미교의 큰별, 뭐 대부, 선구자, 뭐 이런 것들이었고 그리고 뭐 기업가 정신에 관련해서 얘기를 했던 것들, 그죠? 그런 주옥 같은 말씀들을 많이 남기셨어요. 그리고 이제 이게 이제 제가 이제 국회에서 보좌관 할 때 이 내용을 보시면 필자가 국회에서 보좌관으로 활동하던 때의 이야기다 해가지고 이제 섬유 산업을 일으키기 위해 가지고 굉장히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는 거죠, 정부에서. 그죠? 국회와 정부가 같이 그 뭐 섬유 산업 구조 교육에 관한 특별 조치법, 뭐 지식 기반 신섬유 개발 촉진 법안, 뭐 이런 이해관계자 이론으로 한번 시도를 해봤었고 접근을 해보자는 거죠. 개별 산업에 대한 법안이 안 되다 우리가 그 돈을 벌기 위해 가지고 이해관계자는 기업의 이해관계자를 얘기죠. 영업 제품, 산업화 사업. 돈을 벌기 위해서 이해관계자를 알아야만 하고 그러고 난 뒤 개발 사업 그들은 돈을 벌기 위한 환경 요소로 대하자는 것에서 출발했다 사업인데요. 그러니까
그 이해관계자는 돈을 벌기 위한 거를 환경 요소로 대하자는 것이 대한민국의 섬유 산업을 그러니까 프리드만 교수의 어떤 주장이 힘을 굉장히 많이 받았던 거예요. 이윤이 최고의 사회는 굉장히 많은 노력을 했다 보니까 기업은 이제 수익과 우리 롯데에서만 집중. 익스펜션은 아주 잘 아시죠. M&A 그냥 뭐 돈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기업 뭐 이런 걸 얘기라고 얘기하는 게 그래서 결국은 있나요? 뭐 어쨌거나 주주 제일주의로 인해 정말 이해관계자들에게 악영향을 미치는 낸다는 것이 결과를 낳게 되는 정말 새로운 시장을 알아보고 낸다는 것이 그래서 이제 어려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이제 과거에는 하나의 어떤 과거의 이해관계자라는 것은 쉽게 얘기해서 기업이 성과를 내기 위해 일본의 관리하는 유니클로를 한국에 기업에게 돈을 벌어주거나 물론 기업으로부터 돈을 받아가는 개념. 여기서 공시가 되시죠? 아니에요, 그죠? 기업에게 돈을 우리가 무역을 통해서 싸게 살 수가 있죠, 돈을 받아가는 그러니까 좋은 제품을 심플하죠, 그죠? 그러면 뭐라고 할까요? 기업에게 돈을 벌어주는 거는 극대화시키는 좋은 제품을 싸게 기업으로 돈을 받아가는 거는 그래서 최소한들이 뭐 이런 우리 기업에 영향을 많이 미치고요. 근데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아이스가 뭐냐? 그 다음 장에 가서 대기업이 나선다는 쉽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기업이 한국에 하지만 최근의 연구에서는 이해관계자라는 관리 대상이 아니라 새로운 패스트 동행의 패션을 탄생시키지는 못할지언정 기업은 이런 패스트 패션을 그냥 가지고 와서 다양한 이해관계들을 통합하는 기업 생태계의 중심이다. 이게 무슨 말일까? 다음 2011년 11월 11일 설명드리겠습니다. 행동의 가장 큰 매장 보이십니까? 제가 이렇게 뭐 아직 1시간 안 된 것 같은데 말을 해보니까 이게 목이 많이 쉰 것 같아요. 이거 약을 좀 먹어야 될 것 같네요. 어쨌거나 자 기업의 이해관계자 모델입니다. 그죠? 아이스 이론 과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과거에는 인베스터 주주예요. 그죠? 그리고 커스터머 고객이에요. 그죠? 인플로이 임직원 아주 심플했어요. 이제 주주로부터 돈을 받아서 고객한테 물건을 팔아먹고 그죠? 팔아먹고 죄송합니다. 고객에게 정당하게 물건을 팔고 그죠? 거기서 수익이 남기겠죠, 그죠? 그거를 이제 인플로이 임직원들한테 또 급여에 또 성과급 형태로 주고 다시 주주한테 배당의 형태로 가게 되고 더 많은 고객을 사로잡기 위해서 그 이윤을 가지고 연구개발을 한다든지 또 다른 제품을 만들어서 고객에 다시 이렇게 판매하는 구조로 가는 거죠. 그죠? 이게 아이스 이론이라고 해요. 그런데 이제 우리 ESG 경영의 시대에 21세기에는 스파이스 이론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S부터 말씀을 드리게 되면 society 지역 사회에 얼마나 기여를 하느냐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뭐 ESG에서 소셜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죠? 뭐 정부나 사회단체뿐만 아니라 뭐 그 단순하게 그 지역만을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넓은 의미의 지역, 뭐 NGO라든지 뭐 상당히 그 많은 기구들이 있겠죠, 그죠? 그런 지역 사회에 뭔가를 역할을 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고요. 이제 그다음 P로 있습니다. 파트너, 협력회사. 그러니까 참 이거 파트너 그러면 우리나라에서는 뭐 참 말이 그죠? 하청업체 이런 말도 많이 썼고요, 그죠? 또 갑을관계 이런 말 쓰는데 그거 아니다, 그죠? 파트너다, 그죠? 파트너 동반자가 되는 거죠. 협력회사가 되는 거죠, 그죠? 뭐 공급업체 같은 경우에 뭐 수평적 파트너십, 그죠? 뭐 이런 거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갑을관계로서 이제 뭔가 협력회사를 힘들게 하고 뭐 제가 그 보여드렸지 않습니까? 동영상 보여드렸지 않습니까? 그죠? 녹음 파일 그죠? 막 금복주에서 이렇게 하는 거 그죠? 남행유업의 사태도 있다는 거 설명드렸고요, 그죠? 그게 아니고 우리가 협력회사를 잘 관리해야지만 된다. 우리 협력회사를 진짜 우리 뭐 임직원은 아니지만 그에 동등하게 대해줘야 된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인베스터 투자자 그죠? 또 투자자도 뭐 그냥 단순하게 뭐 어떤 주주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앞에서 아이스 모델에서 우리가 주주라고 얘기를 했는데 주주도 있고 그죠? 금융기관도 있을 수가 있고 투자은행도 되는 것이고 그죠? 그런 어떤 좀 더 확장된 형태의 투자자를 얘기를 하는 거고요. 뭐 코스터머라고 하는데 이제 여기서 뭐 앞에도 코스터머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그냥 이게 뭐 설명이 길어질 것 같아서 그냥 확장 고객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요. 현재의 어떤 고객만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의 고객, 현재의 고객, 또 미래의 고객까지 생각하는 뭐 그런 부분들, 그리고 이제 고객의 경험을 중시하고 뭐 이런 얘기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인플로이도 뭐 확장 임직원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뭐 어떤 그 직원들이 가지고 있는 형편들, 그죠? 뭐 현재도 중요하지만은 어떤 그 가정이 그 임직원의 가정 직원뿐만 아니라 그 가족들의 어떤 삶까지 보살피는 그죠? 뭐 이 미래까지 책임져 줄 수 있는 과거에는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뭐예요? 뭐 아주 쉽게 얘기해 가지고 우리가 학자금 같은 거 좀 이렇게 대주기도 하고 그 형편이 그만큼 안 될 때는 좀 이자율 싸게 해가지고 이자 없이 또 빌려주기도 하고 뭐 그런 것들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뭐 어쨌거나 이렇게 이제 기업의 이해관계자 모델이 이렇게 많이 바뀌었다. 그 이해관계자 모델이 이렇게 아이스 이론에서 스파이스 이론으로 가는 데는 프리드만 교수의 이론이 이렇게 바탕을 이루고 있었다. 과거에, 그죠? 아이스 이론에서, 그죠? 이제는 ES 경영의 상태에서는 스파이스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예, 여러분 한 번쯤 뭐 BRT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 BRT라고 그러면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이라고 하는 건데요. 미국의 200대 기업, 그러니까 대기업이죠. 미국의 우리나라 정경련 있잖아요, 그죠? 비슷해요. 200대 대기업 최고 경영자들로 구성된 하나의 협의체예요. 근데 이제 이분들이 모여가지고 2019년에 어떤 기업의 목적을 조금 다시 뭐라고 할까요? 뭐 리폼을 했다고 할까요? 어떤 기업의 목적을 이렇게 구체화를 하는 시도, 업그레이드해서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나가고 뭐 어쨌거나 뭔가 업그레이드가 됐기 때문에 잘했다는 얘기도 있지만 조금 비판도 굉장히 많이 받았던 내용입니다. 잠깐 5가지를 보시게 되면 첫 번째가 이제 그 delivering value to our customer, 뭐 고객에게 가치를 뭐 전달하게 한다, 뭐 이런 내용인데 뭐 이제 뭐 이 물건을 파는 게 아니라 이제 그 가치를 이제 파는 뭐 그런 걸로 이해하시면 쉬울 것 같고요. 이제 두 번째가 이제 investing in our employee, 그죠? 우리 임직원들에게 직원들에게 어떤 인베스팅을 투자를 하는 거다, 그죠? 그리고 이제 거기에 따른 혜택도 공정하게 보상을 할 것이다. 그러니까 종업원들을 내가 돈 벌기 위한 수단으로 쓰는 것이 아니라 직원들의 투자를 해서 그리고 또 그 직원들이 성과를 냈을 때는 공정하게 보상하겠다, 뭐 이런 의미. 그리고 이제 또 뭐 dealing fairly and ethically with our supply. 그러니까 이제 윤리적으로 공정하고 윤리적으로 fairly하고 ethically, 그죠? ethically. 제가 이건 발음이 안 좋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이제 our supply, 공급자. 그러니까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협력회사 뭐 이런 거예요, 그죠? 우리 협력회사들에게 협력회사들과 공정하고 윤리적으로 거래를 하겠다, 그죠? 뭐 그런 의미고요. 이제 네 번째 이제 supporting the communities in which we work. 그러니까 지역 사회에 관련된 거죠, 그죠? 지역 사회 이 부분도 우리가 앞서 얘기를 했잖아요, 그죠? 지역 사회 스파이스의 첫 번째가 S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뭐 주주, 그죠? 주주를 조금 더 뭐 이렇게 확대한 개념이 스파이스 이론에서 투자자,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러니까 뭐 기업이 투자하고 성장하고 혁신할 수 있도록 자본을 제공해주는 주주에게 롱텀 밸류, 장기적 가치를 이렇게 제너레이팅 하는 것이고, 그죠? 또 주주들과 함께 그죠? 주주들과 함께 투명하고 효율적인 협업을 위해서 노력한다. 뭐 이렇게 그 발표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뭐 어떻게 보면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이 그 뭐예요? 이 스파이스 이론,
아이스에서 스파이스 이론으로 확장된 거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보면. 그런데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기업의 목적이라고 돼 있어요. 제일 위에 보면. 근데 이제 기업의 목적이라고 돼 있는데 지금 현 시대의 어떤 뭐라고 해야 될까요? 모토는 ESG라는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그런 부분이 빠져 있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비판도 많았지요. 제일 마지막에 있는 어떤 투자자 스테이크홀더 이런 얘기가 있는데 뭐 주주라든지 또 뭐 등등등이 있었는데 아니 돈 되는 사람을 5번째 갖다 놓고 말이야 뭐 이런 식의 어떤 비판도 있었고요.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형태의 비판이 많았던 어떤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러한 시도 자체를 우리가 잘못했다고 할 수는 없지만 내용 자체에 대해서는 조금 아쉬움이 있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다음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네. ERT라고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들어보셨는지 대한상인 모르겠습니다. 최태원입니다. 우리 이제 어려운 SK그룹의 회장님이시죠. 최태원 회장님. 최태원 회장님이 현재도 맡고 있나요? 그러니까 대한상공에서 회장을 맡고 계세요. 그래서 이제 이분이 ERT라는 걸 주dom을 시키세요. 뭐 ERT가 뭐냐? 시대가 계속 변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기업의 새로운 역할을 원하고 있습니다. 앙트로프리너십 라운드 테이블. 정말 우리가 그런 걸 잘할 수 있을까요? 그걸 뭐라고 한다? 신기업가 정신이라고 한다. 혹시 꼰대력 테스트라는 거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라떼를 좋아하고 당신 몇 살이야? 그거 왜 줬냐? 야, 그게 아니고 이런 소리를 우리가 몇 번이나 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걸 너무 자주 생각하시면 이게 이제 꼰대력이 높아지는 거고 이렇지 않으면 이게 되게 낮아지는 테스트입니다. 이 결과를 보게 되면 더 재미있는데요. 이 조용한 암살자, 종잡을 수 없는 조커, 옹졸한 평화주의자, 투머치 토커 분장님 같은 이렇게 8가지 꼰대 유형도 또 이렇게 있답니다. 김봉진 대표님은 해보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끄떡끄떡 해보시는 것 같은데 한번들 해보십시오. 그래서 과연 내가 얼만큼의 꼰대인가를 한번 추정해보는 것도 재밌을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꼰대력이 높아지는 거고. 근데 제가 이런 얘기를 왜 할까요? 이미 어느 정도 아시겠죠? 꼰대는 여러 가지 유형이 있지만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남 얘기 듣지 않습니다. 그리고 변하지 않습니다. 자기는. 네가 변해라 그러지 내가 변하지 않는다는 거죠. 국민들은 지금 기업들을 변해라라고 하는데 기업은 라떼만 계속 얘기하고 그렇게 되면 이제 꼰대로 낙인 찍히겠죠. 솔직히 지금 아마 우리가 있는 게 약간 이런 유형 형태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는 도대체 뭘 해야 합니까? 이미 어느 정도 아시겠죠? 어떻게 해야 이게 꼰대는 여러 가지 유형이 그냥 우리가 막 무릎 꿇고 반성합니다 하자 이렇게만 한다고? 그리고 변하지 않습니다. 자기는 딱 무릎 꿇는 그 자체를 원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변하지 않는다는 거죠. 변해야 한다는 겁니다. 내가 혼자서 제가 어떻게 변한다는 건 변해야 한다는 원칙은 알지만은 어떻게 변하라고요? 라고 하면은 솔직히 그것도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혼자 고민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대한상회에서는 지난 1년 동안 국민 그리고 전문가 그다음에 회원 기업들과 끊임없이 이 문제를 갖고 소통을 했습니다. 그래서 국민이 바라는 새로운 기업가는 어떤 모습일까 이런 걸 많이 연구를 해왔죠. 한 70여 차례 저희 오프라인 간담회와 인터뷰도 했고요. 다양한 소통 플랫폼을 통해서 한 3만 명이 넘는 이 국민들의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실제로 저도 유튜브도 해보고 클럽하우스, 카카오의 이런 데 나가서 토론도 해봤고요. 저만 한 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같이 모여서 토론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기업을 향한 수많은 얘기 속에는 따뜻한 격려도 있었지만은 아주 쓴소리도 많았습니다. 맨날 갑질한다, 너희는 불통이다, 이런. 그래서 한 분 한 분 상당히 소중한 의견을 저희한테 주셨고 또 그걸 연구하고 고민한 결과를 이 자리를 통해서 여러분과 나누고
또 이 국민들의 국민한테 의견을 알리려고 들어봤습니다. 이런 자리를 택했습니다. 실제로 저도 유튜브도 해보고 사실 선포식이라는 행사가 좀 딱딱하게 읽을 수 있어서 제가 좀 신제품을 소개하는 것 같은 언팩 형태로 준비를 했습니다만 같이 모여서 토론들을 많이 했습니다. 솔직히 지난주에 기사가 대부분 다 나가서 솔직히 별로 언팩할 게 별로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뇨도 있었지만 제가 소개드릴 오늘의 저 신제품은 ERT입니다. 안트레프리너십 라운드 테이블이라는 약자죠. 한국판 솔직히 BRT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연구하고 고민한 근데 왜 그러면 뭐 코리아 BRT 뭐 이렇게 안 하고 왜 ERT로 했느냐? 솔직히 이 두 단어의 사전적 정의만 보신다 하더라도 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솔직히 이게 아마 대한민국이 갖고 있는 DNA 같은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다른 게 아니라 기업가의 정신, 그래서 스필릿, 이걸 되게 이제 뭐 어딜 가나 우리는 이 정신력 갖고 뭔가를 승부해야 돼, 이게 되게 많았죠. 솔직히 그 이유는 저희가 가진 게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옛날엔 정말 척박하게 가진 게 아무것도 없었죠. 그래서 기업가 정신이라는 게 되게 중요한 저희한 덕목이 되었고, 솔직히 그거를 저희 DNA에 계속 있다고 생각하니까 뭐 그걸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저희의 기업가 정신을 갖고 있는 안트레프리너십을 계속해서 만들어내자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 ERT라는 데 방점을 조금 더 두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고맙겠습니다. 과거에는 석각들이 기업가 정신을 두고 모험과 도전 정신이라거나 또 파괴적 혁신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미래에 지금 현재 우리의 기업들이 만들어가고 실천해야 되는 새로운 기업가 정신은 도대체 어떤 거냐? 솔직히 우리가 만들어야만 하는 기업가 정신은 사회 요구에 부응해서 기업이 변화하고 새로운 문제나 기회를 새로운 방법, 혁신으로 풀어나가는 겁니다. 사회공헌 활동 무지하게 중요합니다. 하지만 사회공헌 활동 갖고 저희가 하고 있었던 여태까지 돈을 벌고 비즈니스 활동을 하는 걸 전부 그걸로만 커버할 수는 없겠습니다. 즉 기후변화, 공급망에 대한 재편, 사회 양극화, 지금 이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들어오는 상당히 많은 이제 사회적 문제들을 사회가 해결해야 되는데 이게 전부 정부한테 맡겨서 이걸 전부 해결한다, 이럴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중요한 건 기업이 이 문제를 직접 이게 나의 태스크다라고 생각하기 시작을 한다는 겁니다. 물론 나 혼자 다 풀 수는 없어요. 하지만 이건 나도 풀겠다라고 하는데 동참하겠다라는 자세가 중요한 거고, 실제로 무엇인가 작은 실천들을 해가나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공급망에 대한 재편, 솔직히 이런 의미를 담은 신기업가 정신 선언문을 그래서 만들었는데요. 지금부터 이걸 좀 언팩해 보겠습니다. 선언문 구성에 따라서 문구 하나까지도 솔직히는 꽤 많은 토의와 얘기가 있었습니다. 이게 누구 하나의 의견은 아니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합의할 수 있는 그러한 의견들을 담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좀 포괄적입니다. 이 포괄적을 만든 의미는 솔직히 무엇인가의 행동을 딱 요거를 해야 한다라는 걸로 구속하지는 않으려고 했습니다. 이 정신을 갖고 있으면 결국 어떤 일을 할 것이다, 저희는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문구 자체를 보면 뭐 좀 두루뭉실하잖아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문구 하나까지도 솔직히는 꽤 많은 토의와 얘기가 있었습니다. 이게 누구 하나의 의견은 아니었습니다. 제가 저 때는 가리는 게 있으니 이쪽으로 와야겠군요. 그러한 의견들을 담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좀 포괄 선언문 전체로 보시면은 이렇게 있습니다. 우리가 맞이한 디지털 전환, 기후 변화, 인구 절벽 등의 새로운 위기와 과제 해결에도 기업도 그 역할을 또 새롭게 하겠습니다. 또한 이윤 창출을 하는 과거의 역할을 넘어서 조직 구성원과 주주, 협력회사, 지역사회 등의 기업을 둘러싼 모든 이해관계자와 함께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 저희가 5가지의 실천 명제도 정했습니다. 이 5가지는 첫 번째는 경제적 가치, 일자리입니다.
그리고 지속적인 혁신과 성장을 통해서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내도록 하겠습니다. 나아가서 또 윤리적 가치, 선진 기업 문화 조성, 친환경 경영,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성장 등을 앞으로 실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미 변화는 시작되었습니다. 협력회사, 지역사회 등의 기업을 둘러싼 모든 이해관계자와 이미 2024년까지 저희 많은 이제 이 기업들은 이런 청년 세대의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이미 발표도 했습니다. 솔직히 이런 것들이 이게 뭐 누가 억지로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저희가 자발적으로 이 일들을 하겠다라고 생각하고 이게 사회에 좋은 방향에 좋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러한 발표들을 계속해서 하고 솔직히 발표를 했다는 거는 약속을 하는 거고 이 약속을 가능한 한 사회에 지키겠다고 저희가 이 표방을 해서 이런 말들을 한 거니까요. 이렇게 변화는 이미 시작됐다라는 것을 이제 여러분에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이러한 신기업가 정신이 보다 좀 더 확산되도록 신기업가 정신 협의회를 앞으로 또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공동선언에 참여해 주시고 또 서명해 주신 여러분께는 초대위원 역할을 이렇게 해주시게 됩니다. 그래서 ERT 협의회가 역할과 기능을 인식하고 그래서 실제 활동, 액션이 중요한 거니까요. 그 다음에 인식을 하고 액션을 하고 액션만 하고 끝나면 또 뭘 했는지가 측정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측정을 해보려고 합니다. 과연 물론 뭐 측정이 점수 매기는 이런 얘기들은 아닙니다만 이게 어느 정도의 임팩이 있었다라는 형태로 저희는 계속 측정을 할 필요성이 있다고 합니다. 이 측정까지 끝나도 저희가 국민과 계속 소통을 해드려야 이 더 나은 거냐 아니면 더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라는 피드백도 저희가 드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인식에 대한 얘기가 되게 중요하다. 아니, 이러한 프로세스에 대한 얘기가 되게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첫 번째 다시 인식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지난 1년간 소통 과정에서 가장 저희가 크게 와닿았던 문제점은 이제 국민과 기업가의 인식이 너무 크다는 겁니다. 기업들은 우린 그래도 잘하고 있잖아. 우리는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고 라고 하고 우리의 얘기를 하지만 국민들은 그렇게 생각지 않았습니다. 생각보다는 상당히 많은 비판적인 시각과 아주 어찌 보면 속칭 반기업 정서라고 얘기하는 그 정서상의 문제가 상당히 컸던 거죠. 이 갭을 줄이기 위해서 실제 국민이 뭘 원하는지를 파악해서 기업들이 실천할 수 있는 아이템을 앞으로 계속적으로 발굴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액션입니다. 발굴 후에는 여기 계신 위원님들과 함께 공동 챌린지 혹은 액션 아이템을 실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을 시작으로 더 많은 분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확산을 하겠습니다. 각 개별 기업은 개별 기업이 하실 수 있는 것도 뭐 하십시오. 그리고 그것도 발표를 하시지만은 또 그다음에 같이 할 수 있는 아이템들은 같이 모여서 무엇인가를 하게 되면 솔직히 저희 맨날 시너지가 난다고 얘기하죠. 좀 더 확산도 크게 되고 시너지가 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는 측정입니다. 기업이 자원을 투입해서 성과를 만들어낸다는 건 항상 보면 측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돈 버는 거는 열심히 측정하죠. 네, 저희가 뭐 가치 있고 사회적 가치를 만들고 사회에 공헌하는 얘기는 자꾸 측정을 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건 측정을 가능하면 저희는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측정하고 공개하는 거에 대해서 좀 부담을 갖는 기업들도 있으실 걸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건 개별 기업의 누가 더 잘했냐 못했냐를 리스트업을 해갖고 뭐 순위 매기고 이렇게 하는 비교를 하자는 내용이 전혀 아닙니다. 누가 더 잘했다 못했다가 아니라 우리가 얼만큼 변하고 있습니다. 이걸 국민들한테 알려드려야 되는 거니까 정확한 지표와 디테일을 가지고 국민께 알려드릴 필요성이 계속 있다고 봅니다. 솔직히 GDP를 측정해서 현재 경제상이 해마다 얼마 좋아졌는지 나빠졌는지를 측정하는 것처럼 우리가 만들어낸 일에 대해서 총량 지표를 개발해서 국민의 인식을 바꿀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마지막은 소통입니다. 이런 뉴미디어 채널을 통해서 국민들께 기업의 변화에 대한 의지와 노력을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기업 활동과 성과가 국민들께 충분히 전달되지는 못했지만 소통을 통해서
모자라다는 지적은 아주 겸허하게 좀 저희가 받아들이고 보여주기식이라는 오해가 있는 부분은 또 제대로 알려서 저희가 꾸준히 변해 나간다는 사실을 알려드릴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사용법인데요. ERT 개발자인 그 회원사 여러분들과 논의를 아주 오랫동안 논의를 할 때 일률적인 사용법을 정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한 기업이 모든 걸 다 잘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기는 이런 거 하는데 너는 이런 거 못하냐 이런 식의 비교는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ERT 사무국에서는 국민과의 소통을 통해서 다양한 선택지를 제시하면 기업, 즉 이용자의 사정에 따라서 공동 챌린지나 개별 액션 아이템을 자율적으로 선택해서 이렇게 사용드리기를 권유드립니다. 공동 챌린지는 또 뭐냐? 공동 챌린지는 쉽게 말해서 일률적인 사용법을 아이스버켓 있지 않습니까? 아이스버켓 챌린지 있었는데 기업판 아이스버켓 챌린지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뜻이 맞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특정 캠페인을 함께 진행해 주시면 그것도 아주 좋은 게 될 것 같고요. 공동 챌린지 액션 아이템이라 하니 또 어떤 사람은 야 그건 너무 거창한 것 같다. 그래서 그것도 부담된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게 뭘 엄청난 걸 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닙니다. 국민들이 낸 실제로 아이디어들입니다. 국민들의 아이디어는 몇 가지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줍줍 챌린지, 네, 참 눈치가 없네, 용기 내 챌린지, 네, 정비데이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솔직히 좀 잘 와서 안다 하시나요? 이거 보고 금방 아셔야 됩니다. 저게 대충 뭐라고 하는 네. 그 줍줍 챌린지는 쓰레기 줍기 봉사 활동이고요. 눈치가 없네라고는 눈치 없이 정시에 칼퇴근을 딱 하는 그거가 눈치가 없네라는 얘기고요. 용기내는 용기 포장 시에는 이제 할인, 즉 요새는 하도 자기 그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집에서 자기가 쓰는 화장품 컨 용기를 가져오시면은 할인해 드린다라는 얘기고요. 정비데이 뭐 이거는 숲이나 공원에 가고 이제 뭐 청소나 꽃 심기 뭐 이런 것들을 금방 아셔야 됩니다. 저게 대충 뭐라고 사실 이건 일반 국민들도 하고 있는 겁니다. 챌린지는 뭐 기업도 여기 동참해서 한다는 얘기라고 한들 그렇게 어려운 얘기를 공동 챌린지라는 게 어려운 거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다라는 걸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딱 하는 그거가 눈치가 없네라는 얘기. 여러분에게 가장 맞는 거를 커스터마이즈 할 수 있는 것도 여러분들의 옵션입니다. 그래서 개별 기업이 실천 아이템을 개발해서 만들어 주시면은 그 기업명으로 여기에 이제 에디션이라고 붙여서 뭐 이렇게 하고요. 우한 형제 에디션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 현대 자동차 이 에디션 해갖고 하실 수도 충분히 있습니다. 또 금융권과 협의해서 투자 대출 등에서 이런 그 챌린지 안에는 상당히 인센티브도 드리려고 합니다. 물론 그건 금융권하고 상의를 계속해서 해야 되는 거, 금융권 쪽에서 뭐 우리도 이런 형태로라도 참여하겠습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가장 맞는 거를 커스터마이즈 할 수 있는 것도 여러분들의 옵션입니다. 산업은 내용이나 액션 아이템 개발해서 만들어 주시면 뭐 이런 거는 기업명으로 ERT와 관련된 모든 활동은 솔직히 여기는 카피라이트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카피라이트 없으니까 얼마든지 복제하셔도 되고요. 여기 페이턴트 없습니다. 돈 내실 것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남이 한 거 좋아 보이면 그냥 가져가서 쓰시면 됩니다. 기업 상황에 맞게 수정해서 알려주시면은 저희가 저긴 더 좋은 이게 있습니다 하고 계속 이 프로그램들을 계속 업그레이드를 해 나갈 예정입니다. 여럿이 나누면 또 같이 사용하면은 그만큼 효과가 증대되는 만큼 가능한 널리 전파되기를 더 권유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부탁입니다. ERT에 참여하고 또 공동 챌린지나 개발 아이템을 실천하면 도대체 뭐가 좋을까요? 기업과 기업인들에 대한 이미지가 꼰대가 아닌 좀 더 긍정적으로 바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조용한 암살자가 따뜻한 동반자로, 종잡을 수 없는 조커가 아주 합리적인 해결사로, 옹졸한 평화주의자가 아주 유연한 트렌드세터로, 또 투마치 터커 훈장님이 아주 경청하는 혁신가로 이렇게 변모가 되면은 이제 사람들이 훨씬 더
이제 변화에 대한 인정을 해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 사회에 자리 잡은 반기업 정서가 좀 사라지고 기업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기업과 기업인들에 대한 이미지가 계속 꼰대가 이 증대돼서 우리 기업도 상당히 국민들로부터 많은 박수받는 날이 오리라고 기대합니다. 그래서 우리 기업인들이 경제, 사회 각 분야에서 할 수 있는 일도 또 점점 늘어날 거라고 또 생각합니다. 아주 유연한 트렌드 예, 세터로 이게 ERT 그동안의 선언문과 언팩으로 제가 해드렸습니다. 제가 언팩 행사를 처음 해보는 거라서 아주 매끄럽지 못한 그 점에 대해서 아주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다시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많은 박수받는 날이 우리라고 기대합니다. 우리 기업인들이 경제, 사회 각 분야에서 할 수 있는 일도 또 점점 늘어날 거라고 또 생각합니다. 예, 이게 ERT 그동안의 선언문과 언팩으로 제가 해드렸습니다. 제가 언팩 행사를 처음 해보는 거라서 아주 매끄럽지 못한 그 점에 대해서 아주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다시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보셨습니까? 나름대로 좀 뭐라고 할까요? 감명 깊게 뭔가 좀 와닿는 것이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저는 굉장히 우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이런 노력을 했다는 것에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국에 이제 BRT가 있고 한국엔 정경련이 있죠, 그죠? 근데 정경련은 전국경제인연합회는 결국은 나름대로 이제 정경련도 우리 사회를 위해서 노력을 안 한 건 아니죠. 그런데 이익 단체로서의 성격이 너무 강했죠. 그러다 보니 박근혜 정부 때 뭔가 좀 문제가 있으면서 정경련이 하고자 하는 기능들이 상실이 많이 되었습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그 당시에 굉장히 많은 예산을 부어서 이제 소셜 이슈 부분에 있어가지고 정경이 나서서 좀 해결을 또 해주고 어떤 사회적 가치를 좀 많이 구현을 하고 이러려고 했었었죠. 그래서 이제 미르다 무슨 케이스보 재단이다 이런 것도 만들려고 했었던 것이죠, 그죠? 했었죠, 그죠? 그러다가 그게 문제가 되어서 결국은 법률적 판단까지 받게 되었는데, 아무튼 그런 어떤 그 뭐라고 할까요? 그런 노력들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만 그렇게 되었고, 대신에 우리나라의 어떤 대한상공회의소 이 그룹은 법적인 기구예요. 그러니까 정경련이라는 건 이익단체고요. 근데 이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이렇게 발표한 내용들을 보면 미국이 발표한 BRT 그룹이 발표한 것보다 훨씬 더 업그레이드 되어 있다. 현 시대에 맞다. 자세한 내용은 찾아보시려고 하시면 얼마든지 있고요. 정리를 해놨는데 요걸 보셔도 되고요. 그러니까 여기에 굉장히 많은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죠? 많은 내용들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제가 이제 왼쪽 편에는 요약을 해놓은 거고 오른쪽 편에는 최태원 회장님이 읽으셨던 선언문과 밑에 이제 실천 명제 5가지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는 건데. 갑자기 이제 저는 오늘 강의를 하면서 마지막에 우리 고 이건희 회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대한민국의 그 정치는 4류고 행정은 3류고 기업은 2류다. 언제 우리가 1류로 갈 수 있겠느냐. 그런데 기업들이 1류로 가는 모습은 굉장히 많이 우리가 경험을 했습니다, 그죠? 그리고 이제 지금 ERT라고 해서 신기업가 정신을 발표한 것들을 보면 충분히 우리나라 기업이 1류로 갈 수 있는 기반과 어떤 방향성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충분히 가능합니다. 나름대로 우리가 지금 오늘 배웠던 기업가 정신이라는 것이 뭐예요? 슈페터 이전에도 있었습니다만 슈페터 때부터 1900년대 초반부터 좀 구체화되기 시작해서 그 당시에는 단지 어떤 그 파괴적 창조를 통한 혁신을 통한 어떤 이익 창출 이런 쪽에 좀 포커싱을 두었다면 그것이 조금
1900년대 중후반으로 오면서 프리드만 교수가 앙트레프레너십에 대한 어떤 또는 뭐라고 이해관계 이론에 대해서 뭐라고 할까요? 뭔가 조금 협의적인 해석을 한 것이 지금 현대에 와가지고는 굉장히 확장을 한 그죠? 스파이스 이론으로 발전을 했다는 것이죠. 그 과정에서 한국 기업의 어떤 회장들이 가지고 계셨던 앙트레프레너십은 충분히 높게 살 수가 있다. 뭐 이런 얘기들도 하고 싶었었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가려고 하는 ESG 경영의 밑바탕이 되는 어떤 신기업가 정신을 대한상공회의소를 통해서 발표를 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대기업들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대구 지역에 있는 기업들도 이 신기업가 정신 선언문에 사인을 하고 그런 행사를 또 가졌었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진짜 ESG 경영, 신기업가 정신을 가진 ESG 경영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사실 오늘 제가 강의 중에도 많이 물도 마시고 기침도 좀 하고 그랬습니다. 그죠? 사실은 몸이 굉장히 많이 안 좋습니다. 이게 뭐 때문인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에어컨을 많이 쐬어서 그런 것인지 무리를 해서 그런 것인지 하여튼 어쨌거나 오늘 이것으로 강의를 마치고 토요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